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5월 콜라판 이사원 5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나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에 나와서 저희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성소수자 부모모임 여러분들하고 같이 왔고요. 또 이렇게 유서 깊은 의정부 주교자 성당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요청하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한 23살 정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외부 성비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지적 성별이 여성이었고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연애 편지를 써서 레즈비언인가 이렇게 생각했고 레즈비언이니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난 그래 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게 좀 특별히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걱정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니 제가 중학교 때 그 저희 반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가 레즈비언이면 이제 커서 결혼을 한다거나 이제 뭐 듬직한 사위를 얻는다거나 뭐 토끼같이 예쁜 손주를 얻는다거나 그런 걸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듬직한 사위가 어딨고 토끼같은 새끼를 제가 키우고 그런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 23살, 4살 됐던 때 부모모임을 같이 가자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그때 이제 얘가 트랜스젠더구나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 부모모임이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보통 성소수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용과 같다. 드래곤. 그게 뭔 얘기냐면 들어본 적은 있어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생각하시죠. 성소수자 피로 많이 들어봤는데 본 적이 없어요. 용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막 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트랜스젠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엄마가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못했어?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느꼈다는데 왜 못했냐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슴이 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고 학교도 가면 남자 옷을 입고 남학생 줄에 서고 그랬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젠더가 남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얘가 그랬던 걸 이제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나를 영영 이해를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얘한테는 이제 가슴이 아픈 상처의 발언이 되었고 24살 때까지 얘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까 얘기했던 레즈비언 친구를 봤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트랜스젠더를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걸 오해했던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여기를 이제 성소수자 공모모임에 오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젠더 표현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남자인데 여자 줄에 선다거나 여자인데 남자하고 익숙하게 논다든가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아르니까 사회에서 이제 이런 걸 잘 아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렸을 때 얘가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호르몬 억제제를 준다거나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좀 더 커서 2차 성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다면 이제 그 성에 맞는 호르몬 시술을 한다든가 해서 이 아이가 너무 커서 뭐 이렇게 돌이키기 힘들기 전에 이런 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고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되게 혼자 힘들게 내버려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숫자가 아주 희귀하지 않아요. 어느 문화권이나 5% 내지 10%가 있다고 해요. 이건 통계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른 데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나 아니면 여러 군데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5% 내지 10%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가서 5%만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 명이 넘었거든요. 5천 명이 넘었으면 최소 5%만 잡아도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이 어떤 숫자냐면 제가 이제 40년 동안 소방 공무원으로 일을 했고 이제 퇴직을 이제 한 2달 앞두고 있는데 저희 소방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 다 통틀어 120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들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채 안 돼요.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공무원과 이렇게 군무 입고 돌아다니는 현역 군인들, 군속 포함해서 그분들을 합한 숫자보다 그 180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성소수자가 있는데 우리들은 못 봤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5%만 잡아도 2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왜 본인을 얘기하지 않냐면 이제 커밍아웃, 본인이 하는 건 커밍아웃 혹은 이제 자신이 원치 않는데 남에 의해서 밝혀지는 아우팅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혐오와 차별에 많이 노출되는지 이 친구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대통령도 좀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 바뀌고 했으니 좀 나아지지 않겠니 성소수자 환경도 그랬더니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는 너무 세상을 몰라.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길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얘네들이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런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깨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17년에 인천 퀴어 축제 일회할 때 갔었는데 그때 정말 저희 인천 퀴어 축제는 지방에서 축제가 조그맣게 했거든요. 한 200~300명 모여있는데 거기를 한 2~3천 명 정도의 그 개신교 신자들을 위주로 흔히 말하는 이른바 혐오 세력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둘러싸고 저희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올까봐 화장실을 못 가게 되는 거죠. 몇 시간째.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랑 몇 명 데리고 이제 다른 부모님이랑 나가는데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막 쌍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거의 그래도 뭐 당신들 마음이야?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려는데 정말 뒤에서 잡아채고 뜯고 안경 떨어지고 맞고 그랬어요. 백주 대낮에 2017년도 지금 이런 세상에 그 경찰도 저쪽에 있었어요. 바로 경찰이 저기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느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위에 있대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위에 있다고 너무도 담담하고 경찰이 있는데도 저희한테 폭력을 행사했어요. 못 들어가게 하고 밤늦게까지 피켓 부러뜨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얘네들이 느끼는 이 친구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구나. 실제 겪는 그런 두려움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성소수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화장실 같은 것도 가는 때도 두려워하고 본인이 어떤 그 표식을 내는 것을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 더 저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동성애자들 물론 이제 성소수자 중에는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또 인터섹스라고 간성 혹은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퀘스처널이라고 여러 몇십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성소수자의 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른 것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보고 잘 구분 못 하잖아요. 폴리네시아, 저기 제페니스, 차이니즈, 코리안 구분 잘 못 하잖아요. 다 황인종, 동양인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여성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얘기되지 않는 이분법적으로 남녀 이분법적으로 얘기되지 않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오해하는 부분이 동성애자들은 에이즈건
에이즈 걸려서 일찍 죽는다. 또 전염병, 혐오스러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에이즈 같은 병은 동성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동성애를 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초기에 동성애자들한테 많이 나타났지만 동성애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그 동성애자가 아닌 그 비성소수자에게 더 많은 병이고 또 그 병이 나쁘다라고 혐오를 할 게 아니라 그 병은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이 다 보급이 되어서 한 알만 먹으면 우리나라도 그 에이즈에 어떤 경로도 걸렸든 그 약을 먹으면 문제없이 살아요. 에이즈 걸린 환자들의 평균 수명은 7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죽는 사망 원인은 자살이에요. 몸이 아픈 건 기술이 발달돼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걸 막론하고 에이즈 환자들인 거죠. 에이즈 환자들이 제일 큰 그 사망 원인은 자살입니다. 사람들의 혐오가 굉장히 크죠. 에이즈 걸리면 간잡하다고. 근데 에이즈 걸리는 경로는 여러 가지잖아요. 수혈로 인해서, 폐하감염이라거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로가 많은데 우리는 동성애자도 혐오하고 에이즈 걸린 사람도 혐오하고 다 묶어갖고 다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뭐 트랜스젠더, 동성애나 이런 어떤 정신질환에 범죄했지만 지금은 1970년도에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범죄에서 빠졌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도 어떤 증상이라기보다도 건강상의 불편감, 불쾌감 그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 흔히 말하는 뭐 이분법적으로 혹은 뭐 이성애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혐오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전환치료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 막 전기 치료 일종의 전기 고문이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더 심각하게 아프고 죽게 되었죠. 자살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 많이 이제 파괴도 되고 그렇게 그걸 혐오하는 그 정서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전환 치료를 했던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불법이니까 불법이지 않은 뭐 도미니크 공화국 같은데 가가지고 아이들 가둬놓고 했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회개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선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건 있냐? 뭐 교육시키고 계속 그런 걸 보여주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많은 미디어, 영화, 드라마의 99% 정도가 이성이죠.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이죠. 성소수자는 날 때부터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왜 안 바뀔까요? 그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인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불가능한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왼손잡이 저희 아이의 은배이신 분이 왼손을 글씨는 못 쓰겠어요. 왼손발 자체가 외단한 데서 바깥이다. 오른손은 바른 손이다 해서 왼손잡이를 다 바른 손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도 평균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있거든요. 다 그런 소수의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소수면 일단 무리해서 떨어졌다,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서 그걸 혐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실제로 이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 학교와 종교 안에서 받는 차별입니다. 차라리 아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 안에서, 종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받는 차별이 제일 나쁘다. 그래서 성소수자 공부모임에도 당사자 친구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고 정말 그 고통이 너무너무 이렇게 더 크신 분들이 목사님 자녀분들, 선생님 자녀분들,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가도 뭐 가족에게서 거의
배제당, 비교적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아닌 부모님들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애써보려고 하고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목사님이나 선생님이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엄두도 못 내고 실은 엄두도 내서 얘기했다고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아요.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안타깝죠. 종교나 어떤 교육이 가족 안에서의 사람에게 사랑과 보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를 하는 경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많은 당사자들 얘기를 듣고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차별이 얼마나 아픈가.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윌리엄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차별은 실제로 직접 당하지 않아도 아프대요. 내가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리고 그 내 집단 안에서 할 때가 제일 아프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자식들은 성소수자 중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0%의 자식들은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하실까봐, 그걸 알고 힘드실까봐, 고생스러우실까봐, 쓰러지실까봐 얘기를 못 하는데, 실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그 얘기를 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정말 죽기도 해요. 저희는 자살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부모님 손 잡고 왔다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봤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80%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죽는 거죠. 자식의 어떤 가장 충만하고 소중한 부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식 역시도 그런 얘기를 부모님께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는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냐. 이 사회가 너무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받았고 사회가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실은 외국 같은 데도 미국 같은 데도 이런 혐오가 심했어요. 바빌 위험 기도라는 영화를 보면 실화인데 그 부모님이 아들이 게이인 것을 보고 날마다 전화를 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주면서 너는 죽게 됩니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아들이 죽어가고 실화인데 자살을 한 걸 보고 나중에 그 어머니께서 내가 아들을 죽였다. 게이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에게 지옥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정말 많이 그때 통안에 눈물을 흘리시고 활동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실제로 서구에는 3T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3T 이론이란 뭐냐면 이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산 지역이 되려면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재능 있는 사람,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짜가 많대요. 괴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를 받아주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사회, 톨레랑스라고 하죠. 관용적인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그런 지역이나 사회가 자기네들이 가기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능 있는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적인 톨레랑스가 많이 활용이 되어야겠다 해서 3T 이론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재능 있는 사람 중에서는 성소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성소수자들 어떤 분의 장애가 있든 혹은 어떤 외국인이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다양성을 서로 주고받고 훔쳐고 살 때 그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올라팔미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저희도 기쁘고 영광인데, 모여서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시고, 또 평소에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기탄 없이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도 이럴 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못 물어보시잖아요. 한번 물어봐 주셔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느 집안이나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안에 누가 있나라고 탐색을 하시기보다는 누가 있더라도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있더라도 내가 부모로서 혹은 이모로서 부모로서 사촌으로서 나에게 만약에 누군가 커밍아웃 한다면 그 정말 그분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커밍아웃 하는 거라고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무지개 6색깔 무지개 색깔로 여러 가지 굿즈를 하고 엘라인 배지 같은 걸 하고 다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성소수자 봉사자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의 지지자인 엘라이라고 저희가 하는 데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런 엘라이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또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이런 얘기를 저는 혹은 제 친구가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주신다 보면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이 열려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긍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종교 안에서 저희들 성소수자 부모님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 오시는데 특히 저희들 안에서 신현준 수사님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면 목사님들 한두 번 오시는 표가 안 나요. 음악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계시면 진짜 어떤 성소수자 봉사자들 들어오면서 눈물이 글썽해요. 그 존재만으로도 전주교에서 또 어떤 성직자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어떤 종교계에서 이렇게 와주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감동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황님이 최근에 반창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저희 아들도 실은 저는 이제 열심히 성당 안 다니는 천주교 신자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종교를 갖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성당 나가고 싶다고 지금 아르프스 목사를 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2부에 이제 그룹 나눠서 얘기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시선 덕분에 저희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또 같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